시골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거든요. 평생을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주방에는 라면 봉지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해 먹으려 해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 모습을 걱정한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배, 밥은 먹었어요? 예? 먹었네, 걱정 말게. 그러나 그 말에 할머니들은 웃으시며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에. 오늘은 우리 집 밥 좀 드시게. 이 집 반찬은 좀 드시고 내일은 우리 집으로 오이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감사의 눈빛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할아버지는 이 집 저 집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챙겨주는 밥이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주방의 빈 공간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 덕분에 할아버지는 그나마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내려오신 거예요? 형님 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시골이 좋아서. 목소리에는 체념과 외로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오래된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제대로 드셔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막내 아들도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셔갈게요. 제 집은 좁지만. 할아버지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라 너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잠시 숨을 크게 내쉬고는 나는 여기서 너희 엄마를 기다릴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작고 허무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남은 삶을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과 사랑하는 자식들을 더 이상 짐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를 두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평소 형수의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형수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만으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이 내 형수가 될 수도 있었다니 세상에 너무 무섭다. 막내 아들은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할래. 큰형수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워. 그 순간 친구들은 놀랐지만 막내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보며 체득한 현실의 냉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동네 이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박씨 댁 큰아들 맞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침에 반찬 갖다 드리려고 댁에 갔는데 방바닥에서 돌아가신 채로 계셨어요. 아마 어젯밤에.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세 형제는 울면서 시골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너무 야위셔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침대 곁에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 첫날 멈춰버렸던 그 시계. 그런데 초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짹짹짹 마치 두 분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옆 탁자 위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낡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세 형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3일. 오늘 서울에 왔다. 큰애 집이 참 좋네.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내가 짐이 되나 보다. 미안하다. 저녁에 김치찌개만 나왔는데 괜찮다. 난 원래 소식하는 사람이니까. 11월 7일. 오늘 며느리가 화장실 물 안 내렸다고 화를 냈다. 깜빡했는데 미안하다고 했다. 며느리 얼굴이 무섭더라.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저녁 먹을 때 애들은 고기 먹는데 나는 김치만 먹었다. 괜찮다.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니까. 11월 12일. 오늘 며느리가 거실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애들이 공부한다고. 그래서 방에만 있었다. 화장실 갈 때만 나갔다 왔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소. 이럴 때 당신이 있었으면. 11월 18일. 배가 고파서 새벽에 부엌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들켰다. 야식 먹냐고 화를 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배가 고프지만 참아야지. 아침까지만 참으면 된다. 11월 23일. 둘째가 왔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애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고. 미안하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참아야겠다. 12월 1일. 오늘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왔다. 400만 원을 주면서 시골로 가래.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좁은 집에 식구가 많으니까. 내일 모레 내려간다. 이제 짐 안 되겠네. 12월 3일 버스 안에서. 여보, 당신 있는 곳으로 곧 갈게. 기다려요. 12월 5일. 시골집에 왔다. 너무 조용하다. 여보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네. 이웃 할매들이 반찬 갖다 줬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입맛이 없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다. 12월 7일. 몸이 너무 안 좋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여보, 보고 싶소. 이제 당신한테 가도 되겠지? 12월 9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애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짐이 되어서. 여보, 이제 가도 되지? 당신 보고 싶소.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그제야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가 이런 짓을. 막내 아들이 일기장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큰아들은 일기장을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아버지. 큰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끝없이 흐느꼈습니다. 침대 밑에서 막내 아들이 무심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형제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며느리에게 받은 돈이니까 자존심이 상하셨겠지.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 그 소중한 마음을 그들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방 안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박씨 할배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할매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에고 어쩌면 좋노. 착하게 사신 분이 이렇게 가시다니. 둘째 아들은 형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형, 이거 읽어봐. 큰아들이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셨던 모든 고통이 그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굶주림, 외로움,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큰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조문객들 사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내쫓았다며 400만 원 주면서 나가래. 일기장에 다 적혀 있었다는데. 에고 그래 가지고 어디 며느리라고. 장례식장에는 놀랍게도 큰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던 그녀가 결국 늦게나마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빛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하지만 말끝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마을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봐.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면 천벌 받는다. 우리 때는 말이여 시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둘째 며느리도 장례식장에 있었고 큰형수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형님은 정말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요. 큰며느리는 그 말을 들을 순 없었지만 잠시 시선을 내리깔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한켠 자신의 부족함과 미안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게 부끄러워.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결혼이 무서워.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세 형제는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자책감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고. 미안하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참아야겠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큰아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감기 걸려서 기침을 참으셨던 거야. 배가 고파서 새벽에 부엌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들켰다. 아버지가 굶고 계셨던 거야. 내 집에서. 큰아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라는 걸. 자식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으셨던 거라는 걸.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장례 마지막 날 할아버지를 화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둘째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제가 모셔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막내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관 속의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편히 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편히 쉬고 계신 건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곁으로 가셨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에 묻히셨습니다. 나란히 선 두 개의 비서.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다시 만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큰아들의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큰아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힘들면 그렇게 해도 돼? 굶기고 모욕 주고 쫓아내도 돼? 부부는 매일 싸웠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큰형수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큰형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형수는 완전히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며? 시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고? 시부모님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지. 내가 잘못한 거야. 친정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큰며느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정말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소개를 시켜줘도 거절했습니다. 형, 나 결혼 안 할래. 큰형수 생각하면 무서워.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막내의 마음속 상처는 깊었습니다. 큰형수가 시아버지를 대했던 모습, 그 차가운 눈빛, 그 잔인한 말들. 막내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저렇게 할까? 그 생각만 하면 결혼이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일을 맞아 세 형제가 다시 시골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 형제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꿈. 나는 괜찮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럴 때마다 큰아들은 소리치며 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큰아들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이셨는지, 할머니와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아빠가 할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아빠, 울지 마.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응. 둘째 아들도 자주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묘소를 돌보고 집을 정리하고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효자네. 그래도 그 집안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요.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마흔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 나는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편하게 혼자 살래. 그래도 아니야. 나는 큰형수 같은 사람을 만날까 봐 무서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세 형제는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술을 한 잔씩 따랐습니다. 아버지 한 잔 드세요. 어머니도 한 잔 드세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형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짐인가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이 짐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불편해지셨다고, 돈이 든다고 공간을 차지한다고 짐인가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식사 한 끼,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그게 효도입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족 곁에 있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원조차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400만 원을 받고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외롭게 혼자 계시진 않나요? 혹시 여러분 눈치를 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마이너스 화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나타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옆에 글귀가 나타난다 마이너스.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작 후기.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가시는 분들. 짐이 될까봐 아프신 것도 참으시는 분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감사합니다.